야, 네가 진짜 이 집 며느리라도 된 줄 알아? 넌 그냥 혼인신고서 한 장으로 들인 공짜 파출부일 뿐이야. 꾸르륵, 꾸르르륵. 늪지대 바닥에서 올라온 기포가 터지는 듯한 역겨운 소리가 새벽 5시의 정적을 찢었다. 가래를 뽑아내는 석션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였다. 한은성은 눈을 뜰 필요도 없었다. 몸이 먼저 반응했다. 얇은 패드 한 장만 달랑 깔려있는 소파 위에서 그녀의 몸이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척추뼈가 우두둑 소리를 내며 비명을 질렀다. 이곳은 경기도 일산의 한낡은 아파트 거실이자 지난 3년간 그녀의 침실이기도 했다.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티테이블 위에 놓인 투명한 호스를 집어들었다. 어젯밤 닦아낸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맨발로 안방을 향해 걸어갔다. 방문을 열자 놓인 특유의 퀴퀴한 냄새와 기저귀 지린내, 그리고 그걸 덮어보려고 뿌려댄 싸구려 방향제 냄새가 뒤섞인 기묘한 악취가 훅 끼쳐왔다. 의료용 침대에 누워있는 시어머니 박 여사는 천장을 노려보며 낡은 풀무질 같은 거친 숨소리를 내뱉고 있었다. 한은성이 들어오자 노인의 눈동자가 굴러갔다. 그 눈빛에 고마움 따위는 없었다. 그저 제 집 머슴이 농땡이 피우는 꼴을 감시하는 듯한 날카로움과 불만만이 가득했다. 한은성은 말없이 호스를 노인의 메마른 입안으로 천천히 밀어넣었다. 기계의 웅웅거리는 소음과 함께 누런 가래가 끈적하게 호스를 타고 빨려나왔다. 캑, 캑캑. 손이 살짝 떨렸는지 호스 끝이 편도선을 건드렸다. 시어머니가 발작적으로 기침을 터뜨리며 걸쭉한 침 세례를 한은성의 얼굴에 뿜어댔다. 차갑고 끈적했다. 호스를 쥔 한은성의 손이 허공에서 굳어버렸다. 오물덩어리가 광대뼈를 타고 천천히 미끄러져 내렸다. 마치 차가운 벌레 한 마리가 기어가는 것 같았다. 너 지금 나 죽이려고 작정했냐? 박 여사는 반신불수였지만 그 입만큼은 녹슨 칼날처럼 여전히 날이 서 있었다. 그녀는 한쪽 입꼬리를 비틀며 어눌하지만 비수처럼 꽂히는 말을 내뱉었다. 쓸모없는 것 같으니라고. 이깟 일 하나 똑바로 못해. 지훈이가 어쩌다 눈이 삐어서 너 같은 걸 집구석에 들였는지 원. 한은성은 묵묵히 손을 들어 소매 끝으로 뺨을 거칠게 닦아냈다. 살갗이 벗겨질 정도로 세게 문질렀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기계적으로 전원을 끄고 젖은 수건을 가지러 돌아설 뿐이었다. 그때 건너편 방문이 열렸다. 남편 김지훈이 목이 다 늘어난 회색 잠옷차림으로 걸어 나왔다. 손에는 스마트폰을 쥐고 있었고 밤새 게임을 하느라 퉁퉁 부은 얼굴이 화면 불빛에 번들거렸다. 그는 얼굴에 오물이 묻은 채 지쳐있는 아내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까치집 지은 머리를 신경질적으로 벅벅 긁어댔다. 엄마는 또 왜 그래요? 아침부터 시끄러워 죽겠네. 나 지금 막 랭크 게임 시작했단 말이야. 김지훈은 하품을 쩍 하더니 한은성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주방 냉장고 쪽으로 시선을 던졌다. 얼음물 있어? 한 잔 줘. 아, 그리고 아침밥 좀 빨리 차려. 오늘 추석이라 누나랑 형네 식구들 10시면 도착한다고 했잖아. 굼뜨게 굴지 말고. 한은성은 그 남자를 바라보았다. 남산타워 아래에서 평생 그녀의 바람막이가 되어주겠다던 그 남자는 지금 거대한 갓난아기처럼 뻔뻔하게 그녀의 생명을 갉아먹으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위장이 뒤틀리는 듯한 경련이 일었다. 불규칙한 식사로 인한 위염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영혼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구역질에 가까웠다. 알겠어요. 한은성은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다. 사포에 문지른 듯 거칠고 메마른 소리였다. 이게 그녀의 삶이었다. 시급만 2,000원을 줘도 간병인을 구하기 힘든 이 시대에 그녀는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이 집에서 간병인이자 가정부, 그리고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무료로 24시간 내내 최소한의 존엄성도 없이 수행하고 있었다. 오전 10시 아파트 초인종이 정확하게 울렸다. 좁은 현관이 순식간에 값비싼 구두와 명품 가방들로 가득 찼다. 시누이 김지영은 버버리 트렌치 코트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고급스럽게 포장된 한우 선물 세트를 들고 있었다. 비닐 포장 너머로 보이는 선홍빛 고기 색깔이 유난히 눈을 찔렀다.
시아주버니 김지호는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다. 그는 명절에도 대기업 임원의 품위를 잃지 않으려는 듯 꼿꼿했다. 어우, 집안 냄새가 정말. 신우이는 들어오자마자 과장된 몸짓으로 코를 막았다. 다른 손으로 허공을 휘휘 내저으며 미간을 찌푸리는 모습이 마치 쓰레기장에라도 발을 들인 사람 같았다. 옳게 창문 좀 자주 열고 환기 좀 시키지 그래? 이러니까 엄마가 갑갑해서 살겠어? 한은성은 현관 바닥에 무릎을 꿇고 타일을 닦고 있었다. 그 말에 걸레를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갔다. 환기. 지금 서울은 미세먼지 경보가 울릴 정도로 공기가 최악이었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찬바람이 조금만 들어와도 뼈가 시리다고 비명을 질러댔다. 문을 안 열면 안 연다고 타박, 열면 연다고 타박이었다. 오셨어요, 형님. 한은성은 고개를 숙인 채 나직하게 말했다. 됐어, 그만 닦아. 보는 내가 다 정신사납네. 신우이는 그녀를 무슨 장애물 넘듯이 훌쩍 지나쳐 거실로 향했다. 지훈이는 아직 자. 해가 중천인데. 거실은 금세 시끌벅적해졌다. 텔레비전에서는 명절 특선 예능 프로그램의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찻상 위에는 방금 깎은 배와 사과, 단감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한은성이 새벽 5시 반에 새벽 시장까지 뛰어가서 골라온 가장 싱싱한 과일들이었다. 가족들은 소파에 둘러앉아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다. 휠체어에 옮겨 앉은 시어머니 박 여사는 딸이 까주는 귤을 받아먹으며 주름진 얼굴 가득 웃음을 띠고 있었다. 어머니, 그 상가 매매 계약은 다 마무리됐습니다. 시아주버니가 안경을 추어올리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세금 떼고 나면 손에 쥐는 게 대략 이 정도 될 겁니다. 그가 손가락 3개를 펴 보였다. 30억 원. 거실 공기가 1초 정도 멈췄다가 곧이어 억눌린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대박이다. 김지훈은 게임도 팽개치고 고기 뼈다귀를 본 강아지처럼 눈을 반짝였다. 그럼 내 몫은? 형, 나 차 바꿔야 돼. 그 똥차 소나타 지겨워서 못하겠어. 급하긴. 신우이가 눈을 흘겼지만 입꼬리는 귀에 걸려 있었다. 이건 엄마 노후 자금이야. 당연히 엄마 쓰실 것부터 챙겨야지. 남는 건 우리 3남매가 똑같이 나누는 거야. 우리 다 애들도 있고 교육비 들어갈 때도 많잖아. 주방에서 갓 끓인 보리차를 쟁반에 받쳐 들고 나오던 한은성은 그 말을 듣고 말았다. 3남매. 그 3글자가 보이지 않는 따귀가 되어 그녀의 뺨을 후려쳤다. 이 집에서 밥하고 기저귀 빨고 한밤중에 가래 뽑고 노인을 업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병원에 다닌 건 그녀였다. 하지만 돈을 나누는 순간 그녀는 찻잔이나 나르는 투명 인간일 뿐이었다. 그녀는 쟁반을 찻상 귀퉁이에 내려놓았다. 자리가 없어 과일 껍질이 쌓인 곳 옆에 간신히 밀어 넣어야 했다. 저기, 한은성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어렵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다음 달 재활 치료비 결제해야 하고요. 지난번 입원비 제가 카드로 긁은 거 2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들어오는 돈에서 정산 좀. 아이고, 옳게. 신우이가 말을 뚝 잘랐다. 마치 개미가 철학을 논하는 걸 들은 사람처럼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사람이 왜 그렇게 계산적이니? 우리가 남이야? 가족끼리 돈 얘기하면 얼마나 정 떨어지는 줄 알아? 게다가 지훈이가 매달 생활비 주잖아. 살림을 어떻게 하길래 그 푼돈도 못 모으고 그래? 평소에 씀씀이가 너무 해픈 거 아니야? 김지훈은 옆에서 깎아놓은 배를 입안 가득 쑤셔 넣으며 웅얼거렸다. 맞아. 당신도 참 눈치 없다. 형이랑 누나 오랜만에 왔는데 꼭 돈 얘기를 꺼내야겠어? 그리고 엄마가 우리 집에 계시면서 당신이 해주는 밥 좀 먹는다고 돈이 들면 얼마나 든다고 그래? 집안 돈 빼먹을 궁리 좀 그만해. 한은성은 씹느라 실룩거리는 남편의 입을 보며 현기증을 느꼈다. 생활비. 김지훈이 던져주는 쥐꼬리만한 돈으로는 반찬값은커녕 시어머니 기저귀 값대기도 빠듯했다. 지난 3년 동안 한은성은 결혼 전 모아둔 적금을 깨서 이미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었다. 통장 잔고는 바닥난 지 오래였고
지난달에는 몰래 카드 리볼빙 서비스까지 신청해야 했다. 어머니, 한은성은 휠체어에 앉은 시어머니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것이 마지막 희망이었다. 박 여사는 입안의 귤을 천천히 삼키더니 탁한 눈동자를 굴려 한은성을 차갑게 쏘아보았다. 은성아. 노인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위엄이 서려 있었다. 사람이 분수를 알아야지. 내가 우리 김씨 집안에 시집 오면서 해온 게 뭐 있냐? 혼수를 제대로 해오길 했냐? 아들을 낳길 했냐? 내가 너한테 내 수발 들게 해주는 건 다 내 덕 쌓으라고 기회를 주는 거야? 감히 어디서 시어미 관 뚜껑 덮기도 전에 유산 탐을 내? 그 돈은 내 손주들 미국 유학 보낼 돈이다. 쿵. 한은성은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혼수. 김지훈이 도박비드로 날린 돈을 갚느라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일한 유산인 아파트를 팔아치웠다. 아이. 지난 3년간 밤낮 없이 시달리느라 2번이나 유산했다. 의사는 자궁벽이 종이장처럼 얇아져서 임신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모든 희생을 그녀의 죄라고 말하고 있었다. 됐으니까 그만 서 있지 말고 저리 가. 시아주버니가 파리를 쫓듯 손을 휘저었다. 점심에 먹을 갈비찜이나 올려요. 밤 많이 까서 넣고. 엄마가 밤 좋아하시니까? 한은성은 고개를 숙여 청소 세제독에 절어 거칠게 갈라진 자신의 손등을 내려다보았다. 네. 그녀는 자신의 입에서 나온 대답을 들었다. 그리고 뒤돌아서서 창문 하나 없는 좁고 기름진 주방, 그 감옥 같은 곳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날 밤, 한은성은 열이 펄펄 끓었다. 39.5도. 그녀는 거실 소파에 새우처럼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온몸이 불타는 숯덩이 같았다. 뼈마디 사이사이에서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올라와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김지훈과 시댁 식구들은 저녁을 먹자마자 우르르 나갔다. 상갑한 기념으로 강남에 있는 고급 일식집 오마카세를 먹으러 간다고 했다. 집에는 그녀와 침대에 누운 시어머니뿐이었다. 물. 한은성의 갈라진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다. 목구멍에 불붙은 손뭉치를 쑤셔 넣은 것만 같았다. 그때 티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징징. 적막한 거실에서 그 진동 소리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울렸다. 한은성은 간신히 손을 뻗어 떨리는 손가락으로 휴대폰을 쥐었다. 액정의 환한 불빛에 눈이 시려 저절로 찡그려졌다. 발신자, 신우이 김지영. 혹시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낀 걸까? 아픈 데는 없는지 물어보려는 걸까? 한은성은 통화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뜨거운 귀에 가져다 댔다. 여보세요. 야. 한은성.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것은 걱정이 아니라 신우이의 표독스러운 고함이었다. 배경음으로 시끄러운 노래방 반주 소리와 남자들이 술 마시며 떠드는 소리가 섞여 들어왔다. 내가 방금 홈캠으로 확인했는데 너 왜 소파에 자빠져서 꼼짝도 안 해? 엄마 체위 변경해 드릴 시간 지났잖아. 엄마 욕창 생기게 하려고 작정했어? 우리가 돈 들여서 너 먹여 살리는 게 집에서 시체놀이 하라고 그러는 줄 알아? 홈캠. 한은성은 뻣뻣하게 굳은 목을 천천히 돌려 거실 구석 천장을 바라보았다. 빨간 불빛을 깜빡이고 있는 작은 카메라 렌즈가 보였다. 지난주에 시아주버니가 너머니 건강을 수시로 체크해야 한다며 달아놓은 것이었다. 사실은 그녀가 딴짓을 하는지 감시하려는 목적이었다. 형님, 저 열이 너무 많이 나서요. 한은성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았다. 지금 40도가 다 돼가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열 좀 난다고 사람 죽니? 신우이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조롱이 가득했다. 어디서 아픈 척 연기를 해? 아까 돈 안 나눠줬다고 시위하는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내가 경고하는데 한은성, 너 엄마 소홀히 대하면 지훈이 시켜서 당장 이혼 도장 찍게 할 줄 알아. 당장 일어나서 엄마 기저귀 갈고 자세 바꿔드려. 지금 당장. 뚝뚝뚝. 전화가 끊겼다. 한은성은 휴대폰을 귀에 댄 자세 그대로 한참 동안 굳어 있었다. 액정 화면이 서서히 꺼지며 검은 화면 위로 그녀의 얼굴이 비쳤다. 산발한 머리, 핏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
퀭하게 꺼진 눈, 영락없는 귀신 꼴이었다. 이게 내 인생인가? 이 집구석에서 소돼지처럼 일만 하다가 결국 듣는 소리가 고작 시체놀이인가?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눈꼬리를 타고 흘러내려 휴대폰 액정 위에 떨어졌다. 눈물 방울이 빛을 받아 흐릿하게 번졌다. 아니. 한은성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 중에는 여전히 역겨운 노인 냄새가 떠다녔지만 이번에는 그 속에서 전혀 다른 냄새가 맡아졌다. 그것은 파국의 냄새였다. 그녀는 있는 힘을 다해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다. 시어머니 방으로 가지 않았다. 그녀는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화장실로 향했다. 세면대의 수도꼭지를 찬물 쪽으로 끝까지 돌렸다. 그녀는 쏟아지는 얼음장 같은 물속에 머리를 쳐박았다. 뼛속까지 시린 한기가 뇌를 찌르며 정신이 번쩍 들었다. 고개를 들고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았다.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창백한 얼굴 위로 더 이상 체념이나 순종 따위는 남아있지 않았다. 대신 죽음처럼 고요하고 서늘한 냉기만이 감돌았다. 너희들이 내가 돈 때문에 붙어있다고 했지? 내가 공짜 간병인이라고 했지? 그럼 보여줄게. 이 세상에 공짜 점심 같은 건 없다는 걸? 다음 날 서울 종로구의 한 금은방. 반지 상태는 좋네요. 까르띠에 클래식 모델이고. 주인은 루페를 눈에 끼고 진열대 위에 놓인 백금 다이아몬드 반지를 이리저리 뜯어보더니 고개를 들어 앞에 여자를 쳐다봤다. 근데 보증서도 없고 박스도 없어서 가격이 많이 깎여요. 요즘 금 시세도 들쭉날쭉하고 얼마나 쳐주실 건데요? 한은성이 말을 잘랐다. 검은색 롱패딩을 입고 마스크와 모자를 푹 눌러 쓴 그녀에게서 보이는 것은 감정 없는 눈동자뿐이었다. 200만 원 이게 최고가입니다. 주인이 계산기를 두드려 숫자를 보여줬다. 살 때 1200만 원을 줬던 반지였다. 김지훈이 프러포즈할 때 내밀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던 그 반지. 그 영원이라는 것의 가치가 고작 200만 원이었다. 파세요. 한은성은 1초의 망설임도 없었다. 전액 현금으로 주세요. 두툼한 현금 봉투를 챙겨 금은방을 나온 한은성은 칼바람이 부는 종로 거리를 걸었다. 옷깃을 여미며 근처 PC방으로 들어갔다. 구석진 자리에 앉아 익숙하게 컴퓨터 전원을 켰다. 키보드 위를 날아다니는 손가락이 암호화된 클라우드 서버에 접속했다. 폴더 이름, 지옥. 폴더를 열자 수백 장의 사진과 PDF 파일들이 쏟아져 나왔다. 김지훈이 불법 도박 사이트에 송금한 내역, 시아 주번이 김지호가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법인세를 탈루한 증거, 그리고 신우이가 운영한다는 그 잘난 자선, 재단의 자금 세탁용 이중 장부까지. 지난 3년. 그녀는 이 집안의 그림자처럼 살았지만 바로 그 그림자였기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더러운 치부들을 목격할 수 있었다. 서재를 청소할 때마다, 김지훈이 아무렇게나 던져놓은 영수증을 정리할 때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증거를 모았다. 처음에는 그저 이혼당할 때 억울하게 쫓겨나지 않으려고 만든 보험이었다. 하지만 이제 이것들은 이 가족의 심장을 겨누는 총알이 될 것이다. 그녀는 국세청 탈세 제보 사이트를 열었다. 파일 첨부, 제보 내용 작성. 제보 내용란에 그녀는 차분하게 타자를 쳤다. 제보자는 서울 강남구 XX무역 및 실소유주 김지호 일가의 거액 탈세 및 불법 자산 은닉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첨부 파일에는 최근 5년치 내부 이중 장부와 해외 계좌 거래 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커서가 제출 버튼 위에서 멈췄다. 한은성의 뇌리에 시어머니의 도끼 서린 얼굴, 김지훈의 무관심한 등짝, 그리고 결 좀 난다고 사람 죽니? 라던 신우이의 목소리가 스쳐 지나갔다. 딸깍. 경쾌한 마우스 클릭 소리는 시끄러운 PC방 소음에 묻혀 들리지도 않았다. 화면에 시스템 메시지 창이 떴다. 제보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한은성은 브라우저를 닫고 인터넷 사용 기록을 삭제한 뒤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음 목적지는 서초동 법률사무소였다. 의뢰인께서 말씀하신 정황을 볼 때 남편분의 채무는 결혼 생활 중에 발생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부부 공동 채무로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넓은 책상 뒤에 앉은 변호사는 금태 안경을 추어올리며 사무적이고 냉정한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방금 주신 이 녹취록과 남편분의 도박 사이트 입출금 내역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 채무가 가정 공동생활을 위해 쓰이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거든요. 채무를 완벽하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한은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혼 합의서입니다. 제 도장은 이미 찍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받아 훑어보더니 의외라는 듯 눈을 크게 떴다. 위자료랑 재산 분할은 정말 한 푼도 청구 안 하실 겁니까? 3년 동안 반신불수 시어머니를 수발드신 기여도를 생각하면 법원에서도 꽤 큰 금액을 인정해 줄 텐데요. 필요 없어요. 한은성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저는 최대한 빠른 이혼을 원해요. 그리고 완벽한 채무 분리. 그거면 됩니다. 그 더러운 돈은 10원 한 푼도 필요 없었다. 그녀가 원하는 건 오직 자유뿐이었다. 그리고 여기 한은성은 가방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상담료입니다. 혹시라도 제 남편, 아니 전 남편이 찾아오면 전해주세요. 모든 건 법대로 진행하라고요. 법률사무소 건물을 나설 때 하늘에서는 부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한은성은 회색빛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매캐한 자동차 매연과 젖은 흙내음이 섞인 공기였지만 그녀에게는 태어나서 처음 맡아보는 상쾌한 공기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손을 들어 택시를 잡았다. 인천공항으로 가주세요. 오후 4시. 김지훈은 목이 타들어가서 잠에서 깼다. 숙취로 인한 두통이 마치 뇌 안에서 전동 드릴을 돌리는 것처럼 지끈거렸다. 그는 눈도 뜨지 못한 채 습관처럼 소리를 질렀다. 은성아, 물 좀 줘. 아무 대답이 없었다. 집안은 무서울 정도로 조용했고 거실 쪽에서 희미하고 기괴한 신음만 들려올 뿐이었다. 한은성, 귀 먹었어? 김지훈은 짜증을 내며 이불을 걷어찼다. 욕설을 중얼거리며 방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이었다. 훅 하고 코를 찌르는 악취가 덮쳐왔다. 배설물과 음식물 쓰레기가 발효된 듯한 냄새는 평소보다 100배는 더 독했다. 아씨 뭐야? 그는 코를 틀어막으며 거실로 나갔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평소라면 말끔하게 정돈되어 있어야 할 것이 난장판이었다. 시어머니 박 여사는 휠체어에 반쯤 걸쳐진 채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고 하반신의 바지는 이미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누런 오물이 휠체어 다리를 타고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오랫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자세도 바꾸지 못한 노인은 흰자위를 드러낸 채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리고 있었다. 하지만 한은성은 어디에도 없었다. 은성아, 여보. 김지훈은 덜컥 겁이 났다. 주방, 화장실, 베란다까지 온 집 안을 미친 듯이 뒤졌지만 그 익숙한 뒷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옷장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한은성의 옷이 태반이나 사라져 있었다. 화장대 위도 텅 비어 있었다. 싸구려 화장품들이 놓여있던 자리에는 뽀얀 먼지만이 띠를 두르고 있었다. 이 여자가 미쳤나? 어딜 간 거야? 김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한은성의 번호를 눌렀다. 전원이 꺼져 있어 비소리 후. 그때였다.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문자 메시지였다. 발신자, 한은성. 김지훈은 급하게 메시지 창을 열었다. 구구절절한 하소연도 악에 바친 저주도 없었다. 그저 간결한 한 문장과 사진 한 장뿐이었다. 사진은 동남아시아로 떠나는 편도 항공권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 적힌 글씨. 세상에 공짜 간병인은 없어. 지난 3년치 청구서는 국세청으로 보냈으니까 그렇게 알아. 고마워할 필요는 없고. 김지훈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다. 국세청. 그 세 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채 파악하기도 전에 현관 도어록이 요란하게 울렸다. 신우이 김지영이 헐떡거리며 들이닥쳤다. 얼굴에는 지금껏 본 적 없는 공포가 서려 있었고 그 비싼 샤넬 구두 한 짝은 어디서 벗겨졌는지 맨발이었다. 야,
김지훈. 큰일 났어. 신우이는 김지훈의 멱살을 잡고 비명을 질렀다. 방금 회사 격리과에서 전화 왔는데 세무조사가 떴대. 국세청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장부랑 컴퓨터랑 싹 다 압류해 갔어. 계좌도 동결한다고 하고 내부 고발자가 실명으로 제보했대. 뭐라고? 김지훈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바닥에 쾅 하고 떨어졌다. 액정이 거미줄처럼 산산조각 났다. 거실 구석, 박 여사가 드디어 자식들을 발견하고는 오물이 잔뜩 묻은 앙상한 손을 뻗으며 구조 요청을 보냈다. 아이고 엄마. 냄새나게 진짜. 신우이는 반사적으로 뒷걸음질 치며 코와 입을 틀어막았다. 눈에는 혐오감이 가득했다. 지훈아, 빨리 가서 엄마 기저귀 좀 갈아. 냄새나서 못 있겠잖아. 내가 저걸 어떻게 해? 김지훈은 어머니의 참혹한 몰골을 보며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다. 평소엔 은성이가 다 했단 말이야. 그럼 올케는? 그년 빨리 나오라고 해. 갔어 도망갔다고. 김지훈은 바닥에 깨진 휴대폰을 가리키며 종이장처럼 창백한 얼굴로 중얼거렸다. 그 여자가 우리를 신고하고 튀었어. 거실에는 죽음 같은 정적이 내려앉았다. 숨막히는 악취만이 공기 중에서 서서히 발효되며 무너져가는 이 집안을 보이지 않는 독사처럼 휘감고 있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딩동. 김지훈은 놀란 새처럼 몸을 떨었다. 그는 삐걱거리는 목을 돌려 굳게 닫힌 현관문을 바라보았다. 인터폰 화면 너머로 짙은 남색 제복을 입은 남자들이 보였다. 맨 앞에 선 남자는 하얀 봉투를 든 채 무표정한 얼굴로 두 번째 초인종을 누르려 하고 있었다. 김지훈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하필이면 휠체어에서 뚝뚝 떨어져 고인 차가운 소변 웅덩이 위였다. 제복 입은 조사관들이 두드리는 문은 결국 열렸다. 그 문이 열림과 동시에 김지훈이 이 집에서 30년 넘게 유지해온 거대한 유아기적 세계도 굉음을 내며 무너져 내렸다. 3개월 후 서울의 겨울은 유난히 일찍 찾아왔다.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바람에는 살을 애는 듯한 냉기가 서려 있었다. 김지훈은 거실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물티슈를 쥔 채 헛구역질을 하고 있었다. 욱욱. 숨막히는 시큼한 냄새가 공간을 지배했다. 2분 전 그는 어머니 박 여사의 기저귀를 갈아보려다 실패했다. 서툰 손길에 어머니가 발버둥 치는 바람에 묵직한 배설물이 옆으로 새어나와 노인의 허벅지를 덮쳤고 김지훈이 아끼던 실크 잠옷 소매에도 묻고 말았다. 그는 소매에 묻은 누런 얼룩을 보며 위장이 뒤집히는 고통을 참아냈다. 예전의 한은성은 이걸 어떻게 했더라? 기억은 무딘 톱처럼 그의 뇌를 썰어댔다. 어렴풋한 기억 속의 한은성은 매일 새벽 따뜻한 물을 대야에 받아와서 자신의 손을 먼저 비벼 따뜻하게 만든 뒤 어머니를 다겼다. 아이를 달래듯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걸면서 능숙하게 닦고 파우더를 바르고 새 기저귀를 채웠다. 그때 그는 옆방에 누워 한은성의 동작이 굼뜨다며 밤늦게 준다고 짜증이나 냈었다. 지훈아 아파. 침대에 누운 박 여사가 힘없는 신음소리를 냈다. 제때 체위 변경을 해주지 않아 꼬리뼈 쪽에 생긴 욕창이 문제였다. 손바닥만하게 살이 패어 들어간 상처에서는 붉은 살이 뒤집힌 채 썩은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김지훈은 물티슈를 바닥에 패대기 치며 발작적으로 소리를 질렀다.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눈 밑은 퀭했으며 턱에는 거뭇한 수염이 덥수룩했다. 지난 3개월 그는 지옥에서 살았다. 탈세 방조 혐의로 은행 계좌는 모조리 동결되었고 차에는 빨간 압류 딱지가 붙었다. 회사는 그에게 대기 발령을 내렸다. 말이 대기 발령이지 사실상 나가라는 권고사직 압박이었다. 한은성이 사라진 집은 순식간에 거대한 쓰레기장이 되었다. 주방 조리대 위에는 배달 용기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붉은 짬뽕 국물이 말라붙은 타일 위로 촉파리떼가 윙윙거렸다. 세탁기 안에는 젖은 빨래가 썩어가며 곰팡이 냄새를 피워올렸다. 딩동. 초인종이 울렸다. 김지훈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뛰쳐나가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신우이 김지영과 시아주버니 김지호가 서 있었다. 하지만 김지훈이 입을 떼기도 전에 신우이가 먼저 손수건으로 코를 틀어막으며 뒷걸음질 쳤다. 세상에, 이게 사람 사는 꼴이니. 지훈아, 넌 이 집을 화장실로 만들 셈이야? 김지훈은 누나의 혐오스러운 표정을 보며 3개월 전의 기억을 떠올렸다. 하는성이 깎아온 과일을 집어 먹으며 옳게 환기 좀 시키지 그래 라고 비아냥거리던 그 입이었다. 누나, 형 잘 왔어. 김지훈은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형의 소매를 붙잡았다. 간병인 비용 형이랑 누나가 좀 융통해주면 안 돼? 요즘 한국 사람 쓰려면 하루에 15만 원은 줘야 한대. 밥값도 따로 줘야 하고. 나 지금 카드 다 막혀서 현금이 한 푼도 없어. 시아주버니 김지호는 오물을 털어내듯 동생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다. 융통. 무슨 돈으로? 김지호가 안경을 고쳤으며 싸늘하게 쏘아붙였다. 그 미친 여자가 제보하는 바람에 국세청에서 회사를 아주 탈탈 털었어. 추징금에 벌금까지 합쳐서 80억이야. 80억. 나 지금 애들 학원비도 못 내서 끊게 생겼다고. 맞아. 신우이가 앙칼진 목소리로 거들었다. 내 재단도 감사 들어왔어. 횡령이니 뭐니 난리도 아니야? 나도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엄마 간병비를 어디서 내? 그러게 엄마 집 한 돈은 다 어디 갔어? 그거 다 압류됐다고 했잖아. 김지훈도 지지 않고 고함을 질렀다.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삼남매는 서로 삿대질을 하며 침을 튀겼다. 누가 유산을 더 많이 미리 챙겨갔는지, 어릴 때 누가 더 편애를 받았는지, 그러니 누가 돈을 더 내야 하는지 따지며 서로를 물어뜯었다. 똥오줌으로 얼룩진 침대에 누운 박 여사는 탁한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았다. 금쪽같이 여기던 자식들이 고작 몇백만 원 간병비 때문에 들깨처럼 서로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 순간 문득 하는성이 떠올랐다. 늘 말이 없던 아이. 겨울이면 손을 비벼 따뜻하게 한 뒤 몸을 만져주던 며느리. 쓸모없는 것이라고 욕을 퍼부어도 기침소리가 들리면 제일 먼저 달려와 가래를 뽑아주던 여자. 박 여사의 자글자글한 눈가 주름을 타고 굵은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려 쉰내 나는 베개 속으로 스며들었다. 결국 박 여사는 경기도 외곽의 한 저렴한 요양원으로 보내졌다. 독방은커녕 8명이 함께 쓰는 다인실이었다. 공기 중에는 락스 냄새와 노인들의 퀴퀴한 채취가 섞여 떠다녔다. 입 벌려요. 빨리빨리. 체격 건장한 요양보호사가 스테인리스 숟가락으로 박 여사의 앞니를 탁탁 쳤다. 점심시간이었다. 식판에는 다 식어버린 묽은 쌀죽과 덜 익은 무조각 몇 개가 담겨 있었다. 박 여사가 삼키는 게 힘들어서 조금이라도 굼뜨게 굴면 가차 없었다. 에이씨, 진짜 손 많이 가네. 보호사는 욕설을 중얼거리며 숟가락을 억지로 입안에 밀어넣었다. 밥 한 끼 먹이는 게 전쟁이야, 전쟁. 산송장이 따로 없어. 차가운 금속 숟가락이 잇몸을 찢는 바람에 비릿한 피 맛이 입안에 퍼졌다. 뱉어내고 싶었지만 보호사의 살벌한 눈빛을 보니 그럴 수가 없었다. 그녀는 눈물을 머금고 억지로 죽을 목구멍으로 넘겼다. 이곳에는 하는성이 끓여주던 달콤한 호박죽도 곱게 다진 소고기 반찬도 없었다. 밥을 먹이기 전에 손등에 떨어뜨려 온도를 맞춰주던 세심한 배려 따위는 더더욱 없었다. 밤이 되어 소등되자 사방에서 기침소리와 신음이 들려왔다. 박 여사는 좁은 철제 침대에 몸을 웅크리고 덜덜 떨었다. 이불은 얇았고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났다. 은성. 그녀는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입을 벙긋거렸다. 한때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이름을 불렀다. 예전에는 자신이 갈 곳 없는 가난한 계집애를 거두어 주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 아이가 자신의 피와 살을 깎아 노인의 마지막 존엄을 지탱해주고 있었다는 것을. 그 지지대가 사라지자 그녀의 존엄은 바닥으로 추락해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 발리우붓. 늦은 오후의 햇살이 울창한 야자수 잎 사이로 쏟아져 내려 원목 테이블 위에 얼룩무늬 그림자를 만들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달콤한 프렌지팬이 꽃향기와 멀리 논에서 불어오는 흙냄새가 실려왔다. 톡 쏘는 소독약 냄새도 역겨운 배설물 냄새도 없는 자유의 냄새였다. 한은성은 반쯤 개방된 카페 테라스에 앉아 있었다. 앞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과 얇은 노트북이 놓여 있었다. 심플한 흰색 리넨 셔츠에 소매를 걷어 올린 그녀의 손목은 눈부시게 휘었다. 독한 세제에 절어 거칠게 갈라지고 손톱 밑에 때가 끼어있던 그 손은 이제 없었다. 몇 달간의 휴식으로 피부는 윤기를 되찾았고 둥글게 다듬은 손톱에는 옅은 누드톤 매니큐어가 발라져 있었다. 그녀는 가볍게 키보드를 두드렸다. 화면에는 국제조세 전략에 관한 전문 논문이 띄워져 있었다. 그녀가 현재 밟고 있는 학위 과정의 기말 과제였다. 지난 몇 달간 그녀는 반지를 판 돈과 탈세 제보 포상금을 종잣돈 삼아 이곳에 자리를 잡았다. 물가는 저렴했고 세상은 고요했다. 그녀는 대학 졸업 후 덮어두었던 전공 서적을 다시 펼쳤고 매일 책을 읽고 운동하고 외국어를 공부했다. 시장에서 콩나물값 500원을 깎으려 신랑이 하던 가정주부의 삶은 마치 전생의 일처럼 아득했다. 은성 씨, 좀 쉬면서 해요. 맞은편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햇살처럼 환한 미소를 가진 젊은 남자였다. 이곳에서 일하는 한국인 스쿠버 다이빙 강사이자 현재 은성의 이웃사촌이었다. 그가 잘 익은 망고 접시를 내밀었다. 노란 과육 위에는 앙증맞은 포크가 꽂혀 있었다. 고마워요. 한은성이 고개를 들어 그를 보며 미소 지었다. 였지만 진짜 미소였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억지로 입꼬리를 당겨 올리던 비굴한 가짜 웃음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편안한 웃음이었다. 뉴스 봤어요. 남자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다. 한국 지금 난리도 아니던데? 무슨 재벌가 탈세 사건 때문에 줄줄이 엮여 들어갔다고. 한은성은 망고 조각을 찍어 입에 넣었다. 달콤한 과즙이 혀끝에서 터졌다. 안 봤어요. 그녀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런 뉴스엔 별로 흥미가 없어서요. 물론 누구 이야기인지는 알고 있었다. 어젯밤 호기심에 접속해본 옛 SNS 계정에서 신우이가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었다며 발광하는 글을 봤다. 전 남편의 프로필에는 싸구려 선술집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는 사진과 함께 그때는 왜 몰랐을까라는 궁상맞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하지만 마음은 호수처럼 잔잔했다. 길가에서 차에 치인 개미를 볼 때처럼 아주 약간의 생리적인 불쾌감은 들지언정 동정심 따위는 일지 않았다. 그것은 천벌이 아니었다. 그저 인과응보일 뿐. 그들이 뿌린 씨앗을 그들이 직접 거두고 있는 것뿐이었다. 1년 후 한은성은 국제세무사 자격증을 손에 넣었다. 그날 한국에서 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보낸 사람 김지훈. 한은성은 싱가포르로 향하는 비행기 비즈니스석에 앉아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곧 글로벌 컨설팅 펌에 입사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그녀는 샴페인 잔을 내려놓고 손가락으로 가볍게 화면을 넘겼다. 메일 제목, 은성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제발 이 글 좀 읽어줘. 본문은 길었다. 글자마다 피를 토하는 심정이 담긴 듯했다. 은성아, 지난주에 엄마 돌아가셨어. 임종 직전까지 내 이름 부르면서 미안하다고 하시더라. 나도 천벌 받았나 봐.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지금은 고시원에서 지내. 누나랑 형은 빚 문제 때문에 나랑 의절했어. 매일 내 생각만 나. 내가 끓여주던 된장찌개도 먹고 싶고 집에서 나 기다려주던 모습도 그립고 내가 개자식이었던 거 아는데 나 정말 많이 반성했어. 우리 다시 합치면 안 될까? 내가 맹세코 너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공주처럼 모실게. 한은성은 무표정한 얼굴로 활자들을 읽어 내려갔다. 마음속에서 어떤 감정이라도 찾아보려 했다. 분노든 슬픔이든.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이 편지는 그녀의 눈에 그저 쓰레기통에 처박힌 영수증 조각처럼 보였다. 저 남자가 그리워하는 건 한은성이라는 사람이 아니었다. 무료 가정부, 말 잘 듣는 감정 쓰레기통,
그리고 자신이 마음껏 징징거려도 받아주던 엄마 같은 도구가 그리운 것뿐이었다. 손님, 샴페인 좀 더 드릴까요? 승무원의 상냥한 목소리가 그녀의 상념을 깨웠다. 네, 부탁해요. 한은성은 미소 지으며 잔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그녀의 엄지손가락이 휴대폰 화면 하단에 있는 붉은색 휴지통 아이콘 위에서 잠시 멈췄다. 망설임은 없었다. 터치. 시스템 메시지가 떴다. 이 메일을 영구 삭제하시겠습니까? 한은성은 가볍게 젤을 눌렀다. 데이터의 홍수 속으로 메일이 사라지는 순간 그녀는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마지막 먼지 한 톨까지 깨끗하게 닦여나가는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내다보았다.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솟아오르고 있었다. 금빛 햇살이 지평선 가득 찬란하게 쏟아져 들어와 눈이 부셨다. 그것은 오롯이 그녀만의 새로운 미래였다. 끝.